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들어 ADHD에 대한 관심이 정말 높아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갑자기 사람들의 관심이 커진 걸까요? 맞아요. 요즘 20, 30대뿐 아니라 직장인, 학부모들까지 ADHD에 대한 궁금증이 정말 많습니다. 이유는 단순해요. 예전보다 사회가 훨씬 복잡해지고 멀티태스킹, 자기관리, 집중력이 중요해졌거든요. 이제는 똑똑한 사람조차 집중력의 한계, 피로감, 미루기 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혹시 나도 ADHD 아닐까 하는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었죠. 그렇군요. 그런데 고지능 ADHD라는 말도 요즘 자주 들리던데요. 지능이 높은 사람은 오히려 진단이 더 어렵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네, 정확합니다. 고지능형 ADHD는 지능이나 언어 능력, 추론력이 높아서 겉보기엔 전혀 문제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집중력이 끊김, 계획력 부족, 일상적 실수가 반복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검사로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성과로는 커버하지만 삶의 균형에서 흔들리는 경우가 많죠. 오늘은 이 고지능 ADHD의 특징부터 그리고 실제 극복 방법까지 단계별로 정리해 드릴게요. 원장님, ADHD가 정확히 어떤 질환인가요? ADHD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고 해서 말 그대로 주의력이 쉽게 흐트러지고 행동이나 충동을 조절하기 어려운 뇌의 특성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집중이 안 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ADHD는 뇌의 전두엽 기능, 즉 실행 기능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뇌가 해야 할 일을 알면서도 실행으로 옮기기가 어려운 상태예요. 머릿속에서는 분명히 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 몸이 반응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게으르다, 의지가 약하다는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군요. 맞아요. 그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작동 구조의 차이예요. ADHD를 가진 분들은 도파민이라는 동기, 집중의 신경 전달 물질이 불균형해져 있어서 즉각적인 자극에는 강하게 반응하지만 장기적인 목표에는 반응이 둔합니다. 그래서 흥미가 없으면 시동이 안 걸리고 하지만 흥미가 생기면 하루 종일 몰입하는 특징이 나타나죠. 이게 바로 집중력의 불균형, ADHD의 핵심이에요. 그럼 이건 어릴 때 생기는 건가요? 아니면 성인 돼서도 새로 생길 수도 있나요? ADHD는 대부분 아동기 때부터 존재합니다. 단지 아이일 때는 산만하다, 말이 많다 정도로 보이기 때문에 크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성인이 되면 집중력, 계획력, 시간 관리 같은 실행 기능이 더 중요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문제가 드러나는 겁니다. 직장에서 능력은 있는데 왜 자꾸 실수가 많지? 이 사람은 아이디어는 좋은데 마무리를 못해. 이런 평가를 듣는 분들 중에 실제로 성인 ADHD가 숨어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원장님, 그럼 구체적으로 왜 그런 행동들이 생기는 건가요? ADHD의 핵심 원인은 뇌의 전두엽 기능 저하입니다. 전두엽은 계획을 세우고 판단하고 감정을 조절하고 행동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으면 해야 할 일을 알아도 지금 당장 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ADHD를 가진 분들은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의 조절 능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 물질들은 집중, 동기, 보상, 쾌감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흥미있는 일에는 강하게 반응하지만 지루하거나 즉각적인 보상이 없는 일에는 뇌가 반응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군요. 재밌는 건 미친 듯이 집중하지만 해야 하는 일은 도저히 손에 안 잡힌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요. 그렇죠. 이건 흔히 선택적 집중력이라고 오해받지만 사실은 보상회로의 불균형 때문이에요. ADHD의 뇌는 당장 보상이 주어질 때만 강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이걸 끝내면 성취감이 있을 거야 같은 추상적인 보상에는 약하고 이거 하면 바로 결과가 나온다 같은 즉각적인 보상에는 폭발적으로 몰입하죠. 결국 보상 시스템이 다르게 작동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ADHD가 있는 사람은 게으르다기보다 보상을 예측하는 능력이 다른 겁니다. 즉, 지금 당장 자극이 없으면 집중을 유지할 이유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이분들은 감정 조절 기능도 약한 편이에요. 조금만 스트레스 받아도 감정이 과하게 올라오거나 반대로 무기력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갑자기 의욕이 확 사라졌다는 말을 자주 하게 되죠. 원장님, 그런데 요즘 특히 고지능 ADHD라는 말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공부도 잘하고 사회생활도 잘하는데 정작 본인은 힘들다는 사람들이요. 이건 일반적인 ADHD랑은 좀 다른 개념인가요? 네, 맞아요. 고지능 ADHD 혹은 고기능 ADHD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평균보다 인지 능력이 높아서 ADHD 단점을 스스로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요. 하지만 속으로는 늘 이상하게 힘들다는 느낌을 갖고 삽니다.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불균형이에요. 일은 굉장히 잘하지만 일상적인 것들에선 엉망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는 기획서를 완벽하게 쓰고 발표도 잘하지만 집에선 지갑, 핸드폰, 카드, 열쇠를 하루에 3번씩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딱 그런 분들 많아요. 머리는 좋은데 왜 이렇게 허술하지? 하는 분들. 그렇죠. 이게 바로 고지능 ADHD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뇌의 실행 기능 중 일부는 아주 뛰어난데 기억력이나 루틴 관리 같은 영역은 취약한 거죠. 또 하나의 특징은 마감의 극단화입니다. 할 일은 많지만 미루다가 마감 직전 폭발적으로 몰입해서 끝내요. 그래서 결과물은 좋아요. 그런데 과정이 늘 지옥입니다. 스스로도 왜 나는 늘 벼락치기를 하지? 하면서 자책하죠. 겉보기엔 완벽해 보이니까 아무도 ADHD라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자기 자신도 내가 문제인가? 아니면 게으른 걸까? 하면서 혼란스러워하죠. 그럼 고지능 ADHD 분들은 병원 검사로도 잘 안 걸러진다는 게 사실인가요? 맞아요. 일반적인 주의력 검사만으로는 잘 나타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능이 워낙 높아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작업 기억이 떨어지면 그걸 논리력이나 언어 능력으로 커버합니다. 그래서 검사 결과로는 정상이 나와도 실제 생활에서는 계속 피로감과 자책감에 시달리죠. 즉 눈에 안 띄는 ADHD라는 거네요. 스스로도 나는 그냥 좀 게으른 사람인가 보다라고 착각할 수 있겠어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고지능 ADHD 분들은 스스로를 공격하는 타입이 많아요. 일을 잘 해놓고도 만족하지 못하고 나는 왜 늘 완벽하지 못하지? 왜 이렇게 피곤하지? 하면서 자책합니다. 완벽주의적 성향이 강하고 타인의 기대에 민감해서 결국 불안과 우울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ADHD는 흔히 결핍으로만 알려져 있지만 사실 굉장히 독특한 강점을 가진 뇌예요. 대표적인 장점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과몰입입니다. ADHD의 뇌는 평소엔 쉽게 산만해지지만 흥미있는 주제에는 엄청난 몰입을 보여요. 이때의 집중력은 일반인보다 훨씬 깊고 강합니다. 두 번째는 창의성이에요. ADHD는 뇌의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활발해서 남들이 연결하지 못하는 생각들을 연결합니다. 즉, 전혀 다른 아이디어를 조합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능력이 강하죠. 세 번째는 감정적 직관력이에요. 이분들은 감정에 민감하기 때문에 타인의 분위기나 감정을 잘 읽고 공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의 폭이 넓다는 건 힘들기도 하지만 예술이나 인간관계에서는 큰 장점으로 작용하죠. 듣고 보니까 단점으로 여겨지는 부분이 상황에 따라서는 재능으로 바뀔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ADHD를 리스크가 큰 엔진이라고 표현해요. 제대로 다루면 엄청난 추진력을 내지만 방향을 잘못 잡으면 쉽게 폭주하는 거죠. 이제 단점 쪽을 살펴보면 가장 대표적인 게 지속력이 부족이에요. 열정적으로 시작하지만 끝까지 이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처음엔 불꽃처럼 몰입하다가 흥미가 떨어지면 순식간에 식어버리죠. 두 번째 단점은 실행 기능의 어려움이에요. 계획을 세우고 순서를 정하고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능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할 일은 아는데 정리가 안 된다는 말이 대표적이에요. 예를 들어 오늘 해야 할 일 다 알고 있어도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그대로 멈춰버리는 거죠. 세 번째는 감정 기복이에요. 조금만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아도 감정이 과도하게 올라가거나 반대로 무기력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기분이 너무 들쭉날쭉하다고 느껴요. 결국 뇌의 에너지 소비가 굉장히 크겠네요. 감정에도 집중에도 실행에도 다 에너지를 쓰니까요. 맞아요. ADHD 분들은 하루를 살아가는데 쓰는 정신적 에너지가 일반인들보다 훨씬 많아요. 그래서 퇴근하면 녹초가 됩니다. 나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너무 피곤하다. 이게 ADHD 분들이 자주 하는 말이에요. 원장님, 그렇다면 실제로 ADHD를 가진 분들이 이걸 어떻게 이겨내고 관리할 수 있을까요? ADHD는 완벽히 없애는 병이라기보다 다루는 법을 배우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먼저 환경관리입니다. ADHD는 외부 자극에 굉장히 취약해요. 그래서 주변 환경을 단순화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책상에는 정말 필요한 물건만 두고 작업 시간엔 알림을 끄는 등 자극을 줄이는 환경을 만드는 게 핵심이에요.
두 번째는 루틴 설계입니다. ADHD 분들은 순간의 감정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하루 구조가 흐트러지면 일상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의 기본 루틴을 시각화해 두는 게 좋아요. 단순하지만 반복 가능한 리듬을 만드는 겁니다. 즉 기분에 따라 움직이지 않게 만드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네요. 정확해요. ADHD는 즉흥성과 에너지가 강해서 스스로를 통제하기보다 자동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인지훈련이에요. 이건 조금 더 정신적인 훈련이죠. ADHD를 가진 분들은 해야 하는 일보다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하기 쉽기 때문에 머릿속의 욕구를 한번 거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걸 반복하면 전두엽의 통제 능력이 조금씩 강화됩니다. 그럼 의지로만 버티는 게 아니라 뇌의 회로를 훈련시키는 거군요. 그러면 자기 관리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실행하기 좋은 구체적인 팁이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몇 가지 실전 팁을 드릴게요. 첫째, 기록하기입니다. 머릿속에 있는 걸 믿지 말고 항상 일정, 할 일, 아이디어를 적어두는 습관을 들이세요. ADHD의 작업 기억은 짧기 때문에 생각을 외부로 꺼내두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둘째, 작기 시작하기. ADHD 분들은 크게 계획했다가 시작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5분만 정리하자. 매일 한 통만 보내자. 이렇게 작은 단위로 쪼개면 뇌가 시작 스위치를 훨씬 쉽게 눌러요. 세 번째, 보상 시스템 만들기. ADHD의 뇌는 즉각적인 보상에 반응하기 때문에 작은 성취에도 보상을 주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일 하나 끝내면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식으로요. 이렇게 하면 뇌가 일을 하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학습합니다. 원장님, 지금까지는 스스로 ADHD를 다루는 방법들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이제 실제 병원에서는 어떤 치료를 받게 되는지도 궁금해요. ADHD는 약물 치료가 꼭 필요한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DHD 치료의 핵심은 균형이에요. 무조건 약만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나는 약은 싫으니까 의지로만 버티겠다. 이것도 위험합니다. 약물, 상담, 환경관리 이 세 가지가 함께 가야 해요. 그럼 우선 약물 치료부터 설명해 주시겠어요? ADHD 약물은 뇌의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주의와 동기를 조절하는 신경전달 물질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쉽게 말해 산만한 뇌에 초점을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복용하면 집중이 더 잘 된다, 마음이 차분해졌다는 걸 느끼죠. 듣기만 해도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은데요. 혹시 부작용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도 있지 않나요? 네, 맞아요. 부작용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요즘 사용하는 ADHD 약물은 용량 조절이 굉장히 세밀하게 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강한 약을 쓰지 않고 몸이 적응할 때까지 아주 천천히 낮은 용량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입이 마른다 같은 가벼운 부작용 수준을 경험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의사의 관찰 아래에 조절해 나간다는 점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약물 외에 상담이나 훈련도 병행되나요? 물론이에요. ADHD 치료는 단순히 약으로 증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삶의 구조를 바꾸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인지행동 치료나 코칭형 상담을 병행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상황에서 집중이 깨지는가, 내가 미루는 순간은 언제인가, 이런 걸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그 상황을 다른 방식으로 훈련을 하는 거죠. 즉, 약이 엔진의 출력을 조절해 준다면 상담은 운전법을 배우는 과정이군요. 비유가 아주 정확합니다. 약이 엔진을 안정화시켜주면 상담과 훈련은 방향을 잡는 역할을 합니다. 둘 중 하나만 해서는 오래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ADHD는 고칠 수 없는 병이 아니라 조율 가능한 뇌의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패턴을 이해하고 약물과 상담으로 에너지를 균형 있게 맞추면 남들보다 훨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ADHD를 숨기거나 부정하지 말고 이건 내 뇌 스타일이다 라고 인정하는 태도네요. 그게 치료의 첫걸음이에요. 숨기면 문제는 더 깊어지고 인정하면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해요. ADHD는 당신이 고쳐야 할 결함이 아니라 조율해야 할 능력입니다.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자신의 패턴을 조금 더 따뜻하게 이해하게 되셨을 것 같습니다. 네, ADHD는 결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단지 뇌가 다르게 작동할 뿐이고 그 다름이 오히려 당신만의 강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